물가 상승을 고려한 올해 1분기 가구의 실질 소비 지출이 코로나19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계 소비가 줄어든 것은 지난 2023년 2분기 이후 7분기 만입니다. 한국은행도 올해 우리 경제가 0%대 성장을 전망하며 기준금리를 석 달 만에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민간 소비와 건설 투자 부진이 이어지고 수출 여건까지 불확실해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부부가 80만 쌍이 육박하고 최대는 월 543만 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내년에 해외 주식과 대체 투자 비중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200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행컴퍼니 회장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기존 허용했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9일 목요일 저녁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에 팍팍한 가게 살림이 지속되면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았습니다. 물가 수준을 고려한 실질 소비 지출이 7분기 만에 감소하면서 경기 침체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저 소식 이민우 기자입니다. 여름철을 맞아 옷을 사려 해도 반팔 한번 사기 겁납니다. 요즘은 그냥 좀 괜찮은 옷이다 하면은 막 5, 6만 원대가 넘어가다 보니까 너무 비싸져가지고 사실 조금 부담되긴 해요. 반으로 줄어들거나 아니면은 그냥 전에 있던 옷을 다시 입거나. 술값이 뛰면서 외식도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안주값보다 술값이 더 많이 나올 때가 있어가지고 술을 많이 줄였죠. 뭐 2병, 3병 먹던 것도 이제 한두 병으로 줄이고. 물가가 오르면서 1분기 먹거리와 생활요금에 드는 돈은 늘었지만 기호품이나 내구재에는 지갑을 열지 않았습니다. 가구 소득은 4% 넘게 올랐지만 월 평균 소비는 295만 원으로 1.4%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물가를 감안한 실질 소비 지출은 1년 전보다 역성장했습니다. 실질 소비 지출이 줄어든 건 2023년 2분기 이후 7분기 만인데 코로나19 확산 시기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소득 대비 지출을 줄이면서 평균 소비 성향은 3분기 연속 하락했는데 내수 부진이 지속된 겁니다. 물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소비 지출을 줄여 보이는 역할도 할 거고요. 누출이라고 부르는데 여행을 간다든지 물건을 산다든지 국내에서 보이는 소비 지출 비수밖에 없어요.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과 지역사랑 상품권 보조금 등 민생 지원에 추경 예산 2조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SBS BG 이민우입니다. 이처럼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투자도 줄어들면서 일자리가 2달 연속 뒷걸음질 쳤습니다. 특히 소비 감소 영향을 크게 받는 도소매와 숙박 음식점 종사자들이 크게 줄었습니다. 정대한 기자, 일자리가 얼마나 줄었나요? 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도소매업 관련 종사자는 총 225만 4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만 4천 명,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숙박음식점업 종사자도 전년 동월 대비 1만 1,000명 줄었는데요. 최근 소비심리 위축 등에 따른 내수 부진의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건설업 종사자도 최근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해 1년 전보다 9만 1,000명 줄어든 139만 2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종사자 수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도 전년 동월 대비 6천 명 줄면서 2023년 10월 이후 19개월 연속으로 감소했습니다. 전체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2027만 4천 명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는데요. 2022년 이후 증가세가 계속 둔화하다가 지난 2월 다시 증가했지만 3월과 4월에 2개월 연속으로 줄었습니다. 그나마 월급은 좀 늘었다고요? 네, 지난 3월 기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 총액은 413만 6천 원으로 집계되는데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만 6천 원, 3.1% 올랐습니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1인당 월 평균 명목임금도 1년 전보다 4.5% 늘어났고 물가를 반영한 실질임금도 379만 7천 원으로 2.3% 상승했는데요. 최근 소비자 물가지수가 안정되면서 실질임금이 안정적으로 증가했다고 고용부는 분석했습니다.
한편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53.3시간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0.6시간 감소했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네, 이렇게 내수와 건설 투자 부진이 심화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짙어지자 한국은행이 0%대 성장률을 공식화하며 기준금리를 2.5%로 기존보다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꺼져가는 경기 불씨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지금보다 큰 폭으로 추가로 내릴 가능성도 나오지만 집값이 오르는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계속해서 오서영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8%로 0.7%포인트나 내린 건 건설 경기 침체 영향이 컸습니다. 1분기 역성장했던 소비 회복세는 더디고 미 관세 영향으로 수출 둔화폭은 커졌습니다. 내수가 0.8%를 다 기여하고 순수출은 기여도는 제로로 가정한 겁니다. 관세 효과가 올해 하반기부터 더 많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순수출의 기여도가 마이너스 0.3%로 더 나빠질 거다. 금융위기 수준으로 성장률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석 달 만에 기준금리를 다시 낮춘 겁니다. 당초 한은은 올해 두세 번의 금리 인하를 시사했는데 상반기에 이어 남은 하반기 금리를 몇 번 더 내릴지 주목됩니다. 시장에선 다음번 7월 금융통화위원회선 한 차례 유지한 뒤 오는 8월 금리 인하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를 진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한미 금리 차, 미국 관세 정책의 변화, 수도권 부동산 가격의 변화,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등을 점검해 나가면서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내리는 이른바 빅컷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성장세가 크게 약화되었기 때문에 향후 금리 인하 폭이 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금리를 빠른 속도로 내릴 경우 경기 부양보다 주택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오늘 기준금리 인하로 이 시중금리 하락 기대감은 커지고 있지만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대출금리 인하 속도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오는 7월 대출 규제 강화를 앞두고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 때문인데 대출금리가 내리면 막판 수요에 더욱 불을 붙일 것이란 우려 때문에 인하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선우 기자입니다.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는 더디긴 했지만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내려가는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약 반년 만에 연 3%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금리는 당분간 완만하게 낮아질 전망입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지금까지 기준금리가 내린 만큼 대출금리도 내린다고 가정하면 가계 이자 부담은 연 12조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표금리 인하에 7월 대출 규제 강화가 더해지면 은행들은 위축된 수요를 잡기 위해 추가로 금리를 더 낮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시장금리도 시차를 두고 하락할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해서 이제 실질 대출 금리도 내려갈 거로 예상은 되고 있죠. 다만 규제를 앞두고 대출 수요가 몰리는 가운데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규제가 예정되어 있으면은 그 규제 전에 필요한 어떤 그런 구매 움직임 같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더 움직임이 좀 커질 수도 있다는 이제 이런 우려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당국의 규제 기조를 고려할 때 기대한 만큼 대출 금리가 빠르게 내려가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가계빚과 집값 상승 우려를 표하며 추후 데이터를 보면서 추가 인하 속도와 폭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간만에 펄펄 날았습니다. 코스피가 10개월 만에 2,720선을 회복했습니다. 미국 엔비디아발 반도체 훈풍에다가 관세 공포 완화, 그리고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가 맞물리면서 2% 가까이 뛰었습니다. 신다미 기자. 네, 신다입니다. 코스피가 10달 만에 2,720선을 회복했군요. 네, 코스피는 어제보다 1.89% 오른 2,720.64에 장을 마쳤습니다. 개인이 1조 원 넘게 팔아치운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약 3천억 원, 7천억 원 가까이 사들이며 지수를 끌어올렸는데요.
지난밤 AI 반도체 대표주인 엔비디아가 시장 예상보다 견조한 실적으로 내놓으며 당 초반부터 코스피도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키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미국 연방법원이 관련 행정명령을 취소하며 투자 심리가 회복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 초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한 것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1.03% 오른 736.29의 장을 마쳤습니다. 이제 대선이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조만간 들어설 새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기대감도 커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증권주와 지주사가 증시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줄줄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미래에셋증권과 상상인증권 등이 20% 넘게 뛰며 52주 신고가를 보였고 HSO 효성과 코오롱도 급등했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에 더해 새 정부의 재정 확장 정책이 맞물리면서 경기 부양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후 5시 40분 기준 애프터마켓 종목들은 한국거래소 종가보다 0.02% 오른 채 거래 중입니다. 같은 시간 달러원 환율은 1,37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내년에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을 더 늘리고 대신에 국내 주식과 채권 비중은 줄이기로 했습니다. 위탁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서 해외 채권 직접 운영 비율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이 국내 투자 비중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정하기로 했습니까? 올해 목표 비중은 해외 주식 35.9%인데 내년엔 38.9%로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해외 부동산 등 대체 투자도 15%로 0.3%포인트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내년 국내 주식 비중은 14.4%, 국내 채권은 23.7%로 올해 목표치보다 각각 0.5%포인트, 2.8%포인트 줄이기로 했습니다. 국내외를 합치면 주식이 53.3%, 채권이 31.7%인데요. 기금운용위원회는 장기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주식 비중을 55% 내외로 끌어올리고 채권 30%, 대체 투자 15%로 구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또 해외 채권의 경우 수수료 지출을 줄이기 위해 위탁 운용 목표 범위를 기존 최소 40%에서 30%로 더 낮춰 직접 운용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기금 조기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하지만 기금 수익률 높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요? 네, 지난해 기금운용위는 2025년, 2029년 기준 목표 수익률로 연간 5.4%를 제시한 바 있는데 올해의 경우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보험료율 인상 등에 따라 기금 고갈 시점이 2071년으로 최대 15년 늦춰지는데요. 이를 위해 연평균 수익률을 5.5%로 가정했지만 최근 경제 상황 악화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은 해외 주요 기관에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하고 관세 등 이슈로 글로벌 투자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금운용본부에 기민한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에 함께 가입해서 연금을 받는 부부수급자가 5년 사이에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최대로 많이 받는 부부는 월 500만 원이 훨씬 넘었습니다. 오정인 기자, 부부수급자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부부수급자는 지난 2019년 말 35만 5천 쌍에서 지난해 말 78만 3천 쌍으로 매년 늘었습니다. 올 1월 기준으론 79만 2천 쌍으로 집계돼 80만 쌍에 육박했습니다. 월평균 합산 연금액도 해마다 증가하면서 1월 말 기준 111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내가 283만 원, 남편이 260만 원을 받아 부부 합산 543만 원, 최고액을 수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금액은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부부 기준 적정 노후 생활비 월 296만 9천 원을 크게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네, 이렇게 부부가 같이 국민연금을 들었다가 배우자 한 명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 두 사람 몫을 혼자 다 받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은 부부가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면 각자 연금을 사망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라면 임의 가입 제도를 이용해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할 경우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연금과 사망한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일부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21대 대선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내일까지 진행될 예정인데 첫날 투표가 조금 전 끝났습니다. 오후 6시 기준으로 첫날 투표율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주요 대선 후보들도 오전에 투표를 마친 뒤 수도권 유세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웅배 기자. 네, 도화동 주민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첫날 사전투표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지금은 이렇게 문이 닫혀 있지만 방금 전까지 이곳 사전투표소엔 유권자 행렬이 1층부터 기표소가 있는 4층까지 이어졌는데요. 마포구 동네 주민뿐 아니라 퇴근 시간이 겹쳐 인근 회사 직장인들도 몰렸습니다. 이어 저도 현장에서 투표하려 했으나 대기줄이 길어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일에 여행 가가지고 미리 하려고. 이번에 또 이제 탄핵으로 선거가 다시 시작된 만큼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더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아까도 점심때 왔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집에 가서 밥 먹고 그러고 왔어요. 근데 지금도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할 때 해야 되겠다 하고. 오후 6시 기준 사전투표율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 약 20%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투표는 내일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데요. 유권자는 별다른 신고 없이 신분증을 챙겨 인근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됩니다. 네, 이 대선 후보들도 모두 오전에 일찌감치 사전투표를 했죠. 네, 주요 후보들도 오전 일찍 사전투표에 나섰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서울 서대문구에서 투표했는데요. 이어 서울 관내 유세를 돌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증시 회복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각각 인천 계양구와 화성 동탄에서 투표했고요. 김 후보는 이어 경기 서남부 지역을 돈 가운데 당 차원에서 비수도권 청구채원리금 상환비율 완화를 약속했고요. 이준석 후보는 판교와 종로 등에서 청년층 표심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한편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투표 이후 광주 타이어 공장을 찾았습니다. 지금까지 도화동 주민센터에서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위법한 조치라는 건데 이번 판결로 한국에 부과되던 10% 기본 관세는 철폐되지만 철강과 자동차 같은 품목 관세는 유지됩니다. 김한진 기자, 이번 판결의 핵심이 뭡니까? 네,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따라 교역국을 상대로 한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앞서 미국 5개 중소기업이 모인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판결문에서 미국 헌법은 수입세와 통상 규제의 독점적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대통령에게 무제한적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 적자를 국가적 비상사태로 규정하면서 대통령에게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을 해왔는데요. 의회 승인 없이는 안 된다고 법원이 선을 그은 겁니다. 네, 백악관이 강하게 반발한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법원의 상호관세 제동에 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븐 밀러 트럼프 대통령 정책 고문은 사법 쿠데타가 통제 불능이라고 반발했고 쿠시 대사의 백악관 대변인은 국가 비상사태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비선출직인 판사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 대상국과 진행 중인 협상에 영향을 미칠 전망인데요. AP통신은 백악관이 상호관세를 일시 중단할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지는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미 폴리티코는 국제통상법원이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릴 경우 미국이 진행 중인 무역 협상은 전면 중단된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통상확장법 232조 등을 근거로 부과 중인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 등 품목별 관세는 이번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네, 세보레와 GMC, 캐딜락 차주들은 앞으로 정비 서비스를 받을 때 일부 불편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한국 GM이 국내 직영 서비스 센터 전부에다가 부편 공장 일부 자산도 매각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미 연방법원의 제동이 일단 걸리기는 했지만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에 부담을 느껴서 결국 한국에서 떠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유정현 기자입니다. 한국 GM은 부인하고 있지만 이번 자산 매각을 철수 움직임으로 보는 건 미국의 관세 정책과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GM은 국내 생산 차량 약 85%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어 관세 정책이 예고될 때부터 타격이 클 거란 전망이 많았습니다. 철수 설이 아니라 철수에 대한 기본적인 작전을 시작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생산도 안 하는 이유가 첨단을 지역에도 놓을 필요는 없거든요. 일단 직영 서비스 센터가 모두 철수하면서 고객들은 불편해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한국 GM 브랜드 차량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센터가 사라지는 셈인데 부품 공급이나 정비 기술 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협력 서비스 센터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한국 GM의 철수가 현실화할 경우 전후방 산업과 지역 경제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한국 GM 임직원은 현재 11,500명가량입니다. 부품이나 정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협력업체는 1에서 3차 협력사를 포함해 최대 3,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군산 공장 같은 경우는 GM 공장 철수 후에 거의 유령 도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역을 떠났고 회복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파급적인 효과를 단편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한국 GM은 철수할 계획이 없다며 공식 부인하는 상황이지만 지난 2018년에도 한 차례 철수 움직임이 있었던 만큼 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횡령과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다시 구속됐습니다. 1심 재판부가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한국앤컴퍼니 그룹 경영 전반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선고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성실히 받고 나오겠습니다. 선고 결과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실형 선고가 내려짐에 따라 조 회장에게 기존에 허용했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총 10건의 공소사실에 대해 한국앤컴퍼니에서 업무상 지위와 한국타이어 총수 일가의 지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친분이 있는 제3자에 회사 돈을 직접 빌려주거나 법인카드와 아파트 등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 점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 배우자 전속 수행 운전기사와 이사 가구 비용 등의 회사 자금을 쓴 것을 업무상 배임, 횡령으로 봤습니다. 계열사 부당 지원을 통해 한국타이어에 131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선고로 한국앤컴퍼니그룹 경영 전반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 회장은 최근 한온 시스템을 인수하고 벤처캐피털 회사를 설립하는 등 신성장 동력 발굴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최대 주주의 공백이 불가피해진 만큼 회사 정상화와 신규 투자 계획 등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회사 측은 항소를 포함한 법적 대응 방안을 변호인단과 신중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윤지혜입니다. 이성과의 만남을 주선해주는 데이팅 앱에서 가짜 여성 계정을 만들어서 남성 회원의 전자화폐 구매, 이른바 현질을 유도한 데이팅 앱 업체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가짜 여성 계정한테 호감을 받은 남성 회원은 6만 5천 명이나 됐습니다. 최주수 기자입니다. 마음에 드는 이성과 매칭이 되면 데이트를 할 수 있는 어플 너랑나랑입니다. 매일 새로운 이성 16명을 소개받을 수 있는데 토너먼트 방식으로 이성을 선택해 상대와 최종 매칭되면 결제 없이 무료 채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정위 조사 결과 이 어플을 운영하는 테크랩스 직원들이 가짜 여성 회원 계정을 꾸며내 남성들에게 호감 표시를 하는 기만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짜 여성 회원 계정을 이용하여 매칭 1단계에서 무료 또는 유료로 소개되는 남성 회원들을 모두 선택하는 방식으로
남성 회원의 친구 신청, 프로필 열람 선택 등의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데이팅 앱 특성상 남성 회원이 더 많다는 점을 고려한 건데 어플 내 성비와 이성 회원 정보가 지속적인 어플 사용과 추가 결제로 이어진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대만을 대상으로 한 다른 데이팅 앱의 대만 여성 회원 사진들을 무단으로 활용했고 나이와 키, 지역 등은 임의로 꾸며냈습니다. 이렇게 해당 어플에서만 45개 가짜 계정으로 모두 64,700여 명의 남성 회원에게 호감을 표현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위반 기간 동안 남성들에 의해 발생한 매출액은 23억 2천만 원에 달했고 공정위는 시정 명령과 함께 5,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지난해에도 테크랩스는 여성 회원 사진을 무단으로 활용해 유령 계정을 만든 혐의로 2억 2,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경찰 고발된 바 있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저녁까지 내륙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양은 5에서 30mm가 되겠고요.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은 돌풍 벼락과 함께 우박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기온이 오늘보다 더 오르겠는데요. 서울 28도, 광주 27도, 대구 25도 등 전국적으로 덥겠습니다. 한낮에는 물을 충분히 자주 드시고 격한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수도권은 16도 내외, 대전 14도, 세종 13도, 춘천은 12도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서울 28도, 수원, 청주, 대전 27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의 아침 기온은 13도고요. 낮에는 속초와 울진 18도, 강릉은 20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 15도, 부산 14도, 제주 16도로 아침을 맞이하겠고요. 한낮 최고 기온은 전주 27도, 대구 25도가 예상됩니다. 전해상 구름 많은 가운데 남해상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남해와 동해에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제주도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목요일 저녁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